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가회동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은하그룹의 강민준 회장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전통적인 우아함이 어우러진 걸작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저택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 든 브랜디 잔을 말없이 흔들고 있었다. 그의 아내 박서연 여사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아함과 함께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평소라면 부부가 함께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마음은 온통 하나뿐인 아들 강지훈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약혼녀인 최율에 대한 문제였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전의 전조와 같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 대신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지훈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유라 양을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스스로도 답을 믿지 못하는 듯한 공허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그 미묘한 거만함을요. 우리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행동하지만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녀는 지난 주말 가족 식사 후 유라가 운전기사에게 보인 찰나의 경멸적인 표정을 떠올렸다. 그 순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브랜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여러 번 느꼈다. 최유라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완벽함. 그것이 강 회장 부부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은하그룹을 일군 사람들이었다. 사람의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지훈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소.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 어깨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파격적인 계획이었다. 박서연 여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의도를 짐작했다. 당신,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준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생각이 너무나 대담하게 느껴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우리가 직접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소. 지훈이가 한 달간 유럽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집의 새로운 관리인과 가사도우미로 들어가는 거야. 그의 선언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박서연 여사는 순간 숨을 멈췄다. 남편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은하그룹의 회장과 안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하인 행세를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여보,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박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했다. 그것은 신분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계획이 탄로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는 다시 아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는 최유라라는 사람을 외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무시하고 경계하지 않을 사람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하오. 그래야만 그 아이의 본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남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다. 그리고 언제나 남편의 직관과 판단은 옳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남편을 믿기로 했다. 아들 지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은하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저도 지훈이를 위해 이 정도는 각오해야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의 가장 충실한 비서이자 보안팀장인 윤 실장에게만 비밀리에 계획을 전달했다. 윤 실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회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다. 그는 회장 부부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그들이 마치 평생을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도록 모든 서류와 배경을 조작했다. 먼저 외모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버리고 일부러 희끗희끗한 머리를 더 부스스하게 만들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낡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보이도록 특수 분장을 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화하고 순박한 표정 뒤로 감춰졌다. 그는 이제 은하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관리인 김 씨가 되었다. 박서연 여사의 변신은 더욱 극적이었다. 그녀는 평생 관리해온 윤기, 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값비싼 보석과 명품 의상 대신 시장에서 산 헐렁한 옷을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을 가장한 옅은 기미와 주름을 그려 넣었다. 우아하고 고상했던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된 삶에 지친 평범한 가사도우미 박씨만이 남아있었다. 거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낯설면서도 비장한 감정에 휩싸였다. 윤 실장은 기존의 저택에서 일하던 관리인과 가사도우미에게는 특별 휴가를 주어 멀리 지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최율에게는 그들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구했다고 보고했다. 최유라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집안의 하인들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부품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에 약간의 귀찮음을 느낄 뿐이었다. 마침내 아들 지훈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는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옆에서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는 최유라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연극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틀 후 약속된 날이 밝았다. 강민준 회장과 박서연 여사는 윤 실장이 마련해준 낡은 트럭을 타고 가회동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은 정문이 아닌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문 앞에 내렸다. 수십 년간 주인이 되어 드나들었던 집의 문 앞에 이제는 고용인이 되어 서 있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연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최유라의 목소리였다. 강 회장은 미리 연습한 대로 어수룩한 말투로 대답했다. 아,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 안쪽에는 최유라가 팔짱을 낀 차에 서서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평가와 약간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강 회장과 박 여사는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익숙한 정원의 풍경. 자신들이 직접 고른 나무와 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이 아름다운 저택의 주인이 아니라 이곳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길고 위험한 시험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강민준 회장과 박서연 여사는 하인용 숙소의 좁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평생을 최고급 침대에서만 자왔던 그들에게는 잠자리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과 낯선 역할에 대한 어색함이 그들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그들의 새로운 일터이자 원래는 그들의 집이었던 저택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최유라가 이미 나와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의 경계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인자하고 너그러운 안주인의 가면을 쓴 얼굴이 그들을 맞았다.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 주무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푸는 형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 여사는 미리 연습한 대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아가씨, 편안히 잘 잤습니다. 아가씨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올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애써 억눌렀다.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며 자신만의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매우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온통 과시와 통제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쪽 복도에 있는 그림들은 회장님께서 특히 아끼시는 작품들이니 청소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안 돼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사실 박 여사가 무명 화가 시절부터 후원해온 작가의 작품들이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그림 앞에서 낯선 사람의 설명을 듣는 이 기묘한 상황을 묵묵히 견뎌냈다. 최유라는 주방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식재료는 제가 지정한 유기농 매장에서만 구입해야 하고 모든 음식은 저염식으로 조리해야 해요. 사모님께서 건강에 아주 예민하시거든요. 그녀의 말에 박 여사는 어이가 없었다. 정작 박 여사 자신은 약간 짠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었고 건강에 예민한 것은 오히려 최유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미래의 시어머니를 핑계로 자신의 까다로운 식성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대는 점심 식사 준비 시간에 찾아왔다. 박 여사는 수십 년간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베테랑 주부였다.
그녀는 최유라의 지시대로 저염식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비법을 더해 맛깔스러운 한식 한 상을 차려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주방에 들어온 최유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날카로운 눈으로 음식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나물 반찬을 조금 집어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먹을 만은 하네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간을 조금만 더 약하게 해주세요. 제 입맛에는 아직 조금 강한 것 같네요. 칭찬 한마디 없이 단점을 지적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박 여사는 명백한 길들이기에 의도를 읽었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하인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강 회장의 차례였다. 그는 정원사 복장을 하고 자신이 손수 설계한 정원의 잔디를 깎기 시작했다. 강 회장에게 정원 가꾸기는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이자 휴식이었다. 그는 어떤 나무를 언제 가지치기 해야 하고 어떤 꽃의 물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시간은 최유라의 등장으로 곧 깨지고 말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이내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잡지에 보니까 장미덩굴은 아래쪽부터 위로 쳐내야 꽃이 더 풍성하게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어디선가 주워들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를 가르치려 들었다. 강 회장은 순간 실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내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태껏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아가씨 덕분에 하나 배웁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에 최유라는 우월감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순박한지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강 회장 곁을 떠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자신의 지식을 뽐냈다. 강 회장은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최유라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최유라의 이중적인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지훈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면 그녀는 본래의 냉정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 여사가 청소한 바닥에 먼지가 남아있다며 면박을 주었고 강 회장이 정돈한 서재의 책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을 넘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다. 그녀에게 고용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 감정이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건을 건넬 때 항상 던지듯이 했고 그들을 부를 때는 이름 대신 어이 혹은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미묘한 무시와 경멸의 순간들이 쌓여 강 회장 부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최유라가 마실 허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최유라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새로 온 사람들 그냥 그래 좀 촌스럽고 무식하긴 한데 시키는 일은 그럭저럭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바로 내보내고 젊고 세련된 사람들로 싹 바꿀 거야. 아버지, 어머니 취향은 너무 올드하다니까.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의 약혼녀가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취향을 촌스럽고 올드하다고 평가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된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그녀가 자신들을 하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최유라는 통화를 끊고 나서야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차는 아직 멀었어요. 박 여사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혼자 남게 되자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남에게 멸시받아 본 적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의 상황은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부부는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여보, 우리 그만둬요. 저 아이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는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녀의 지친 목소리에 강 회장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역시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겨우 껍질을 한 껍을 벗겨냈을 뿐이었다. 최유라의 본성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위로했다. 미안하오.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이 모든 것은 지훈이를 위한 일이잖소.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지훈이는 평생을 저런 여자와 함께 불행하게 살게 될지도 모르.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최유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 있어.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면 돼요. 그의 위로에 박 여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련은 결국 아들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리라고. 그 주말 오후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찼다. 최유라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유럽에 있는 강지훈에게서 곧 영상통화가 걸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가장 화사해 보이는 옷을 고르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준 것처럼 완벽한 화장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약혼자를 맞이하기 위한 설렘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박소연 여사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을 기다리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사랑스러웠지만 박 여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최유라는 강지훈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집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영상통화는 애정 표현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업무와도 같았다. 마침내 태블릿 화면에 강지훈의 얼굴이 떠오르자 최유라의 얼굴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자기야,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카메라 각도를 이리저리 조절하며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각도를 찾았고 집안의 깔끔한 배경이 화면에 잘 잡히도록 신경 썼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과 흡사했다. 강지훈은 화면 너머에서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유라야, 나도 보고 싶었어. 집은 별일 없고 부모님도 잘 계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혼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아들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연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최유라는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돌보고 있어. 새로 오신 분들도 일 잘하고 조금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아주 성실하시더라. 자기 없어도 나 혼자 든든하게 집 지키고 있으니까. 일에만 집중해. 그녀는 마치 자신이 두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이치리이한 안주인인 것처럼 말했다. 심지어 청소를 하고 있는 박 여사를 향해 잠시 카메라를 돌리며 상냥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가벼운 목례로 아들의 화면에 응답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강지훈은 화면 속에 늙고 초라한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약혼녀의 배려심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통화는 10여 분간 이어졌고 내내 최유라는 사랑스러운 약혼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사랑해. 자기야, 빨리 와. 그녀는 화면에 키스를 날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이 꺼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신경질적인 본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통화하는 내내 감정을 연기하느라 기력이 소진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사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 여사가 최유라를 위해 갓 내린 커피를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오는 중이었다. 어제 새로 들인 카펫의 끝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고 박 여사는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려 살짝 비틀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바람에 쟁반 위의 찻잔이 흔들리며 커피 몇 방울이 받침 접시 위로 흘러넘쳤다. 다행히 커피는 카펫이나 테이블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최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데 이 간단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녀의 비난은 사소한 실수를 나무라는 수준을 넘어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박 여사는 당황해서 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카펫에 발이 걸려서. 하지만 최유라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받침 접시에 흘러내린 몇 방울의 커피를 마치 끔찍한 오물이라도 되는 듯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 테이블이 어떤 건 줄 알기나 해요. 이태리에서 특별 주문한 대리석이야. 여기에 얼룩이라도 지면 아줌마가 평생 벌어도 다 못 갚아. 그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 테이블은 국산 화강암으로 만든 튼튼한 제품이었고 커피 몇 방울에 얼룩이 질 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단지 커피 몇 방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상통화를 위해
억지로 감정을 연기해야 했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어야 할 하인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의 표출이었다.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런 일 하는 거면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럴 거면 당장 그만둬요. 아줌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널렸으니까. 최유라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의 나이와 처지를 들먹이며 잔인하게 상처를 후벼 팠다. 박 여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모욕감과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원에서 들어오던 강민준 회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한평생을 함께하며 존경해온 동반자가 젊은 여자에게 저런 끔찍한 폭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침착하게 관리인 김 씨의 역할로 돌아갔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최유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비굴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최유라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콧방귀를 뀌었다. 부부가 쌍으로 아주 쓸모가 없네.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당장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는 횡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거실에는 강 회장과 박 여사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흐느낌은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소리였다. 강민준 회장은 아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야. 이건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요. 그의 말에 박 여사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선 단호한 심판의 의지였다. 최유라가 방금 내뱉은 잔인한 말들은 그녀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비수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최유라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어떻게 아들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낼 것인지를 계획해야만 했다. 커피 사건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팽팽하게 흘러갔다. 최유라는 그날의 분노를 잊지 않았다는 듯 사사건건 두 사람을 몰아쓰며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굴었다. 그녀의 감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강민준 회장과 박서연 여사는 그녀의 진짜 본성을 확인했다는 씁쓸함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유라라는 암초로부터 아들의 배를 구해내야 하는 구조대원과 같은 심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저택을 찾아왔다. 정문이 아닌 후원의 작은 쪽문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최유라는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는 질색하며 얼굴을 굳혔다. 화면 속에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한 차림새의 중년 여인이 커다란 보자기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최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엄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려던 여인의 얼굴이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딸을 만난 반가움에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든 짐을 들어 보였다. 우리 딸 좋아하는 나물이랑 직접 짠 참기름 좀 가져왔지. 서울 온 김에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 정성이 전혀 고맙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엄마를 집 안으로 잡아 끌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조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엄마가 들고 온 보자기를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손끝으로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엄마의 행색과 촌스러운 보따리가 창피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녀는 엄마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바로 그때 거실을 청소하던 박서연 여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최유라는 박 여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촌스러운 엄마를 이 집의 가사도우미에게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 순간 최유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녀는 엄마와 박 여사 사이를 가로막듯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저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분이세요. 잠깐 뭐 좀 전해주러 오셨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어머니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딸이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딸의 말을 바로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낡고 해진 신발끈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평생을 바틸로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시장에서 산 값싼 옷,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박서연 여사는 그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녀는 최유라의 거짓말과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한순간에 박 여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같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박 여사는 최유라를 향한 경멸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 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유라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최유라는 이 어색하고 끔찍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엄마의 팔을 잡아 끌며 거의 방황제로 작은 손님방으로 밀어 넣었다.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내가 정리하고 곧 갈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말고. 아셨죠? 그녀는 마치 죄인을 감금하듯 엄마에게 신신당부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엄마라는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최유라는 박 여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줌마, 손님방에 차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보따리 역겨우니까 빨리 치워버리고요. 어머니가 딸을 위해 싸들고 온 정성 어린 음식들은 그녀에게 그저 역겨운 짐일 뿐이었다. 박 여사는 아무 대꾸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떠올렸다. 박 여사는 찻잔을 들고 손님방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최유라의 어머니가 낯선 공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다. 따뜻할 때 드세요. 피곤이 좀 풀리실 겁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경계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여사는 잠시 그녀의 곁에 머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따님이 참 대단한 분과 결혼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고. 박 여사의 말에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치 하소연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려서 이 늙은 어미는 이제 집만 되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잠시 후 방을 나왔을 때 박 여사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사람의 야망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끊어버릴 수 있는지 그녀는 똑똑히 목격했다. 그날 저녁 최유라는 어떻게든 빨리 엄마를 돌려보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녀는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둘러대고는 택시를 불러 엄마를 태워보냈다. 배웅은커녕 대문 밖으로 제대로 나가보지도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숨어서 지켜본 강민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최유라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다. 그날 밤 부부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무거운 마음을 나누었다. 박서연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메말라 있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저 아이는 그저 철이 없고 거만한 게 아니에요. 저 아이는 마음이 없는 아이예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마저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소.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었어. 뿌리를 부정하는 나무는 결코 크게 자랄 수 없는 법이지. 그는 이제 최유라를 며느리감으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저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 곁에 그리고 은하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최유라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그녀는 두 사람을 더욱더 몰아붙였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하지만 그런 긴장된 분위기도 잠시 그녀는 곧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이 곧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에 과시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것이 간단한 집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와 플로리스트를 섭외하고 수십 명의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을 보며 강 회장 부부는 그것이 결코 간단한 자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파티 준비 기간 내내 두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부렸다. 정원 조명은 내 피부가 가장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도를 맞춰요. 샴페인은 정확히 섭씨 8도로 유지해야 하고 손님들이 쓰는 모든 잔에는 지문 하나 남아서는 안 돼. 알겠어요. 그녀의 지시는 온통 피상적이고 과시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파티 당일 저녁이 되자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최유라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최유라의 복제품처럼 하나같이 피상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저택의 규모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유라의 행운을 부러워했다. 유라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가 이제 전부 내 집이 되는 거라니 넌 정말 모든 걸 가졌어. 그들의 칭찬에 최유라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다. 강민준 회장과 박서연 여사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지급한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음료와 음식을 나르며 파티장 곳곳을 조용히 누볐다. 수많은 파티를 주최해봤지만 이렇게 하인의 입장에서 손님들을 맞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손님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인 최유라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최유라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담소를 나눌 때 찾아왔다. 박 여사는 와인잔을 채워주기 위해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한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유라야, 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어렵지는 않고. 그러자 최유라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경멸적인 투로 대답했다.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지. 근데 좀 고지식하달까. 특히 어머님 취향은 너무 구식이야. 여기 걸린 그림들 좀 봐. 촌스럽지 않아. 결혼하면 인테리어부터 싹 다 뜯어고칠 생각이야. 그 말을 바로 곁에서 듣고 있던 박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취향과 안목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촌스럽다는 한마디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병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최유라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킥킥거렸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나온 젊고 앳돼 보이는 직원이 긴장한 나머지 최유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여자의 하얀색 명품 원피스에 레드 와인을 쏟고 만 것이다. 깍!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젊은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주인이라면 손님을 먼저 진정시키고 직원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정반대의 행동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보다 더 격앙된 표정으로 그 직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릴 정도로 날카롭고 잔인했다. 너 미쳤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옷인 줄 알아.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그녀는 겁에 질려 떠는 젊은 직원 앞에서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공포를 즐기는 듯한 잔인한 미소마저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케이터링 업체 지배인을 호출했다. 당장 이 멍청한 놈 해고시켜요. 그리고 이 옷값 변상하지 않으면 당신 네 회사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줄 알아요. 그녀는 자신의 예비시댁이 가진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파티의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젊은 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고 지배인은 쩔쩔매며 사과하기에 바빴다. 손님들은 이 잔혹한 쇼를 흥미롭게 혹은 불편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모습. 그것은 강민준 회장이 평생을 경멸하고 경계해온 리더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다. 최유라는 단순히 인성이 나쁜 것을 넘어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용히 울고 있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직원의 주머니에 아무도 모르게 작은 종이 조각을 찔러 넣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항상 넣어두던 그의 개인 비서의 연락처가 적힌 비상용 명함이었다. 그는 직원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 아침 이 번호로 전화하게.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젊은 직원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늙고 초라한 관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파티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최유라는 파티를 망쳤다며 밤늦게까지 불평을 쏟아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강 회장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을 나눌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최유라가 주최한 재앙과도 같았던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저택은 다시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최유라는 파티에서의 소동 이후 고용인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밟으며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저택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강민준 회장과 박서연 여사 역시 더 이상 순진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최유라의 감시를 느끼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다. 그들은 이제 폭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풍을 일으킬 때를 가늠하고 있었다. 파티에서 모욕을 당했던 젊은 직원은 강 회장의 도움으로 최고의 로펌을 선임해 최유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기치 못한 인물이 저택에 나타나면서 계획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위기가 찾아왔다. 30년 넘게 강 회장 부부를 보좌해온 최 집사였다. 강 회장은 계획을 실행하기 전 그에게 특별 장기 휴가를 주어 고향에 내려가 있도록 조치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저택의 후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는 잊고 간 물건이 있어 잠시 들렀다고 했다. 최 집사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먼저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익숙한 어깨선과 몸짓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옆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해도 수십 년을 모셔온 안주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주방에서는 충분히 울리는 소리였다. 박 여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휙 돌아보았다. 최 집사의 경악으로 물든 얼굴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정원에서 들어오던 강 회장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 최 집사는 강 회장의 모습까지 확인하자 이제는 확신을 넘어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후에
회장님 사모님, 도대체 이게 무슨... 최 집사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강 회장은 번개처럼 다가와 그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최 집사의 팔을 붙들고 아무도 없는 지하 보일러실로 그를 잡아 끌었다. 박 여사도 창백해진 얼굴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좁고 어두운 보일러실 안에서야. 강 회장은 최 집사의 입을 막았던 손을 떼었다. 최 집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숨을 헐떡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분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간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들 지훈의 약혼 여인 최유라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설명을 들은 최 집사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인애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이 목숨처럼 모셔온 주인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회장님, 당장 저 계집을... 강 회장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진정시켰다. 아직 때가 아니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최 집사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세. 알겠나? 바로 그때였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김씨 아저씨. 방금 누구랑 얘기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녀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에 보일러실 안에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들켜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최 집사는 수십 년간 단련된 직업정신을 발휘해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 회장 부부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보일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 중간에서 그들을 쏘아보고 있던 최유라와 마주친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가씨, 저는 이 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최 집사라고 합니다. 잊고 간 물건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최유라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왜 이런 지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랑 할 얘기라도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초의 집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새로 오신 분들이라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까다로운 취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시라도 아가씨께 폐를 끼칠까 염려되어서요. 그의 대답은 매우 그럴듯했다. 강 회장 부부도 어느새 그의 뒤에 서서 순박하고 어리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최유라도 더 이상은 추궁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저 늙은 집사와 새로운 하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불쾌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최 집사는 서둘러 자신의 물건을 챙겨 저택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저택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최유라는 이제 두 사람을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곁에 들어온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편집증적인 감시는 이제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강 회장과 박 여사에게 초의 집사의 등장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도와줄 충성스러운 아군을 얻게 된 셈이었다.
강 회장은 그날 밤 초의 집세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몇 가지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들의 방역은 저택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었다.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 집사의 방문 이후 최유라의 의심은 확신을 넘어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늙은 관리인과 가사도우미가 평범한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침착함,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품위, 그리고 늙은 집사와의 미묘한 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불안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며 모든 것은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바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용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였지만 고화질의 영상과 음성을 선명하게 담아내는 최첨단 장비였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영리한 탐정이라도 된 듯 치밀하게 설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오만함은 스스로 덫을 파는 어리석음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주말 아침, 그녀는 두 사람에게 일부러 정원과 2층의 모든 창문을 닦으라는 힘든 일을 시켜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도 없는 1층 거실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거실 벽난로 위, 고풍스러운 탁상시계에 눈에 띄지 않는 틈새에 카메라를 완벽하게 숨겼다. 이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이 저택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었다. 은하그룹의 총수가 사는 집답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었다. 저택 내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설치되는 순간 중앙통제실에는 즉시 경고 신호가 울리게 되어 있었다. 윤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에 뜬 붉은 경고등을 보고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위치를 파악한 그는 곧바로 강민준 회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회장님, 최유라 양이 거실에 도청 기능이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즉시 제거할까요?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그대로 두게. 대신 그 카메라의 영상과 음성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게. 그것은 상대의 칼을 빼앗아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것과 같은 실로 강민준 회장다운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사냥꾼이 되려던 최유라는 이제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잔인한 사냥감이 될 운명에 처해졌다. 윤 실장은 즉시 회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이제 최유라의 가장 은밀한 비밀은 강 회장 부부의 손안에서 생중계될 준비를 마쳤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이틀 후 오후, 최유라는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파티에서 와인을 뒤집어 썼던 바로 그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설치한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말과 표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아, 정말 짜증나. 새로운 그 늙은이들 말이야. 뭔가 이상해. 꼭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니까. 그녀는 불평을 쏟아내더니 이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톤을 바꾸었다. 하지만 걱정 마.
어차피 그 인간들도 곧 잘리게 될 테니까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면 내 사람들로 싹 다 바꿀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이 가득했다. 친구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최유라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강지훈, 그 남자는 아직도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순진한 여자인 줄 안다니까. 정말 순진해 빠졌어. 사랑 웃기지 말라고 해. 이 정도 되는 집안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 연기는 기본 아니겠어. 그녀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바로 옆방 하인 숙소의 작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지훈의 부모님 귀에 생생하게 박히고 있었다. 박서연 여사는 태블릿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최유라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순진에 빠졌다고 조롱하는 저 잔인한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과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최유라의 폭주는 계속되었다. 결혼만 해봐. 1년 안에 은하재단 이사 자리는 내 차지가 될 거고, 그 다음은 그룹의 핵심 자산을 하나씩 내 명의로 돌려놓을 거야. 늙은 시부모님들이 언제까지 경영 일선에 있겠어. 결국 모든 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것은 그녀의 야망을 넘어선 완벽한 사기 계획에 대한 자백이었다. 그 순간 강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껐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는 윤 실장에게 영상 파일을 안전하게 확보하라는 짧은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 강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강 회장은 평소에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지우고 은하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듣거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즉시 귀국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당황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이유는 묻지 마라. 지금 우리 집안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네가 반드시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할 일이다. 강민준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연극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장에 막을 올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심판의 날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약혼 여인 최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곤한 장기 비행이었지만 사랑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그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들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유라야, 나 지금 막 도착했어. 곧 집으로 갈게.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유라의 기쁨의 참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걱정마저 녹여버리는 듯했다. 그녀 역시 지훈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귀국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훈과 함께 그의 부모님을 맞이하며 완벽한 예비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 시각 가회동 저택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박서연 여사에게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쁘면서도 곧 아들이 겪게 될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억누르며 아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유라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장 우아해 보이는 드레스를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치장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지훈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완벽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공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강지훈을 태운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겼다. 자기야, 정말 보고 싶었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행동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했다. 그는 부모님의 행방부터 물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최유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응, 곧 오실 거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해놨어. 그녀는 그를 이끌고 화려하게 세팅된 다이닝룸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박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박 여사가 한여복 차림으로 메인 요리를 들고 나왔다. 강지훈은 출장 기간 동안 새로운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가족 식사 자리에서는 서빙이 끝나면 하인들은 주방으로 물러나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늙은 관리인과 가사 도우미는 식당 구석에 부동자세로 서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최유라의 신경을 극도로 거슬리게 만들었다. 지훈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고 곧이어 도착할 시부모님에게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 눈치 없는 늙은이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눈치를 주며 그들이 알아서 나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정말 답답하네. 새로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녀의 노골적인 불만에 강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런 갈등 상황을 원치 않았다. 유라야, 괜찮아. 그냥 일하시는 거잖아. 하지만 강지훈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오히려 최유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긴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당장 주방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허락도 없이 가족 식사 자리에 멀뚱히 서 있으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하인이야. 하인은 하인답게 부엌에나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인, 처박혀 같은 모욕적인 단어들이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사랑했던, 늘 상냥하고 교양 있던 최유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최유라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녀의 모진 말을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서 있는 늙은 하인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저 늙은 부부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두려움이나 비굴함 대신 그들의 모습에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차가운 위험이 느껴졌다. 특히 늙은 관리인의 눈빛은 하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최유라의 모욕적인 폭언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위세에 만족하며 두 늙은 하인이 겁을 먹고 당장이라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망과 연민,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리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두 하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낯선 분장과 초라한 옷차림 너머로 수십 년간 매일같이 봐왔던 익숙한 얼굴의 윤곽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슬픔으로 가득 찬 늙은 여인의 눈매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그의 중얼거림에 최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지훈 씨,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헛것이라도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고용한 하인일 뿐이라고. 그녀는 강지훈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늙은 관리인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매여 있던 날고해진 앞치마의 끈을 풀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신분을 가리고 있던 굴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민준 회장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통째로 바뀌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온 제왕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얼어붙은 최유라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온몸의 세포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인이라 했는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관리인 김 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평생을 들으며 자라온 은하그룹의 총수, 그의 아버지 강민준의 목소리였다. 박서연 여사 역시 조용히 남편의 곁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차갑고 서늘한 슬픔과 분노가 빛나고 있었다. 최유라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아버지가 귀국하라고 했던 그 한마디. 집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부모님이 한 달 동안 하인 행세를 하며 겪었을 수모와 고통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최유라의 추악한 본성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는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식당 한쪽 구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에 맞춰 장식용 벽처럼 위장되어 있던 패널이 소리 없이 올라가며 거대한 스크린이 나타났다. 윤 실장과 초의 집사가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 회장은 넋이 나간 최유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던데 아주 유용하게 썼소. 그 카메라가 당신 또한 찍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군. 윤 실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며칠 전 거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최유라 자신이 등장해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그 남자는 아직도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순진한 여자인 줄 안다니까. 결혼만 해봐. 1년 안에 은하재단 이사 자리는 내 차지가 될 거고 결국 모든 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 자신의 입으로 털어놓는 완벽한 사기 계획.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유라는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민준 회장의 냉혹한 얼굴, 박서연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 강지훈의 완전히 무너져 내린 표정. 사방이 절벽이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영상이 끝나고 식당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쿵 하는 소리였다. 최유라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 그녀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렸던 야망의 탑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먼지처럼 흩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바닥에 무너져 내린 최유라의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전부 거짓이었어.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기는 했어. 그의 마지막 질문에 최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흐느낄 뿐이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남은 것은 잔인한 파멸뿐이었다. 바닥에 무너져 내린 최유라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탐욕스러운 패자의 절규에 가까웠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녀에게 단 한 줌의 연민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윤 실장과 최 집사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도 같았다. 최유라 양과 우리 가문의 약혼은 이 시간부로 파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네. 윤 실장, 최 집사는 저 여자를 내 집에서 정중하게, 밖으로 안내하게, 입고 있는 옷 외에는 먼지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그의 말은 절대적이었다. 윤 실장과 최 집사는 즉시 그의 명령을 받들어 움직였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유라의 양팔을 붙들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최유라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강지훈을 향해 애원했다. 지훈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그녀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다. 최유라는 결국 힘없이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화려한 낙원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녀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강 회장 일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캔들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상류사회에서 그들의 파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최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파티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당했던 젊은 직원은 은하그룹 법무팀의 지원을 받아 그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하게도 승소했다. 최유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고 그녀의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시골의 낡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던 딸의 초라한 귀향을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로 맞이했다. 최유라는 좁고 곰팡내 나는 자신의 옛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와 원망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만 했다. 그것이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녀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였다. 한편 최유라가 사라진 저택의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은 천천히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저희 가족 안으로 끌어들여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박서연 여사가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고 품에 안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성애뿐이었다. 아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란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인 게야. 그녀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강민준 회장 역시 아들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했다. 지훈아,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거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결코 그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라. 그곳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담겨 있는 법이다.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의 상처는 강씨 집안에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는 가족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강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고 일에 몰두하며 아픔을 이겨냈다. 그는 이제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주말 저녁, 강씨 가족은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식당에 다시 모여 앉았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박 여사가 손수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정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긴장이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진실한 애정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강민준 회장과 박소연 여사는 한층 더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었다. 아들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였다. 저택 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가족의 앞날 또한 저 불빛처럼 밝게 빛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믿고 있었다.